네, 안녕하세요. 이번부터는 지금까지 왔던 거를 좀 더 심화하는 제가 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좀 더 심화되게끔 하나하나의 의미를 짚어서 색이 가진 의미, 그리고 이 청색, 이런 큰 계열들이 가진 의미를 한 개씩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시간으로 첫 번째를 청색을 선택했어요. 보통은 보면 적색부터 하는데 제가 청색부터 선택을 한 이유는 봄부터 시작하잖아요, 계절이. 그리고 동쪽에서 해가 뜨고, 그래서 제가 먼저 이 파란색, 청색을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자, 청색 그러면 원래 한자에서 봐도 우물가에 청을 갖다가 달 월자로 쓰면 안 되고요. 단자로 써야 되는데 우물가에서 풀이 돋아나는 모양이라는 걸 가진 게 이 상형 문자로서의 청색입니다. 우물가에 위로 파란 싹이 돋아나는 모습, 이게 바로 청색이 가진 기본적인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봄을 상징하고 시작을 상징하고 젊음을 상징하죠. 이 청자를 그때 그 고전에 이 그 20몇 권을 다 통해 갖고 저희가 봤을 때 그 청에는 이름도 굉장히 많고 의미도 많습니다. 제가 중요한 의미 먼저 소개시켜 드리면요. 청색을 우리말로는 파랑이라고 합니다. 파랑. 그건 무슨 뜻이냐면 팔에다가 그러니까 풀에다가 앙이 붙어 갖고 풀앙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팔앙이다 뭐 이렇게 나온 말이죠. 근데 지금은 파랑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팔앙이 이제 파랑이 됐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화적으로 파랑은 이제 하늘도 뜻하고 물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오방정색에서 말했던 북쪽 물이 아니고요. 색과 이미지로서의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을 의미합니다. 초월을 뜻하기도 하고 희망을 뜻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새로움을 뜻하는 게 바로 이 파랑이 가진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청색이 가진 의미죠. 청사초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청색과 청색, 봄의 기운을 가진 거와 그 다음에 남쪽의 빨간색의 기운을 가진 거, 둘 다 음양을 강하게 대표하는 거죠. 이 두 개를 섞어 놓으면 조화로워서 앞길이 트이고 사람한테 모든 기운을 줄 수 있고 그래서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청색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향은 동남 방향이에요. 동남 방향. 그러니까 해가 뜨고 따뜻하게, 해가 떠서 따뜻하게 올라왔다. 이런 뜻을 가진 게 동남방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서북구, 서북 슈퍼 이런 말이 별로 없습니다. 다들 남동구, 동남구, 그래서 남동 쪽을 좋아합니다. 동네 가게도 남동 슈퍼 많습니다. 그래서 왜 동남이냐? 동쪽과 남쪽이 음과 양의 기운이 어우러져서 참 좋거든요. 청사초롱도 파랑과 빨강이 있죠. 우리 태극기 전에 설명드렸지만 거기에는 이제 빨강의 기운과 파랑의 기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파랑은 한편으로는 음도 상징하지만 젊음과 깨끗함과 그리고 우물가에서 희망이 돋아나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학식을 상징합니다. 그 옛날에 임금님께서 군청색을 보고는요, 성균관 앞에서 파란색 깨끗한 옷을 입고 늘어선 젊은이들이 쫙 공부 준비를 하려고 서 있는 거예요. 이제 하얀색하고 파란색이 이제 그 옷을 걸쳤겠죠, 같이. 이런 이미지를 보고 군청, 파랑이 모여 있으니 참 뜻이 좋구나 해서 군청이라는 색이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진 색입니다. 그래서 학식을 상징하죠. 자, 볼까요? 하나씩. 제가 여기서 소개드리는 청색은 그 고전에 나온 모든 그 청색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청색을 마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청색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제 책을 보시든지 아니면 고전에 나와 있는 청색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고전에 책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많은 청색이 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청색. 뭐 작은 글씨도 있고 큰 글씨도 있고 섞여져 있는데요. 이렇게 쭉 전부 다 그 청색들이 있고 다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청색은 적색 다음으로 숫자가 많은 색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시는 거는 제가 그 쪽으로 물들인 그 쪽이요, 쪽물로 들인 그 비단 그 명주가 되겠습니다. 그 파란색은 대표적으로 쪽으로 염색을 다 합니다. 파란색은 그 쪽을 이제 해서 염색을 하는데 쪽이 왜 독특하고 세계적으로도 인디고라고 그러면 인기가 있는 색이냐? 염색을 할 때요, 한 번 할 때
약하게 할 때, 3번 할 때, 10번 할 때, 20번 할 때, 그리고 비비는 강도에 따라 또 천에 따라 색깔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색이야말로 각국에서 좋아하는 색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쪽을 이용한 청색은 너무나 다양해가지고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러 어디 염색 공부를 하러 한번 가시잖아요. 제일 처음에 염색할 때 가르쳐주는 게 이 쪽하고 바로 홍화입니다. 그러니까 홍화는 어때요? 붉은색을 대표한다고 그랬죠. 물론 이제 조금 더 하게 되면 붉은색은 소목도 있습니다. 코치닐도 있고 탄도 있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일단 홍화로 아주 쉽게 먼저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청색은 거의 대부분 아예 청금석을 갈아서 쓰기 전에는 거의 대부분이 쪽 하나로 다 해결을 합니다. 그걸로 다양한 색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청색을 대표하는 걸로는 감색이 첫 번째입니다. 감색. 우리가 감색이 뭡니까? 한번 여기 보면 감색은 쪽으로 물들인 어두운 색을 말할 때 이 감색이라고 그럽니다. 약간 어두운 빛을 띤 그 남색이죠. 그래서 이 색은 감색을 내려면 쪽을 가지고 정말 한 10번 넘게 염색을 해야 됩니다. 아주 짙게 염색합니다. 그래서 감색이 청색 중에는 가장 으뜸인 색입니다. 제일 어둡고. 예. 그래서 한때는 이 감자가요, 일본말로 읽으면 곤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색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이거를 곤색 이렇게 부른 겁니다. 왜냐하면 저 감자가 한 일본어로 읽게 되면 곤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곤색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저를 오늘 보셨으니까 앞으로는 곤색이란 말은 절대 쓰지 마십시오. 감색입니다. 우리말로 감색. 예. 그래서 청색 가운데 가장 어둡고 그리고 가장 많은 노력을 들였고 가장 깊이 있는 색을 내는 게 감색입니다. 곤색이란 말 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기 보면 영친왕비의 그 적입니다. 그러니까 공식 복장이죠. 이렇게 저기는 행사 때 입는 정식 복장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 역시 우리나라는 암수가 꽁이 같이 수놓아져 있죠. 제가 음양, 암수 항상 따라다닌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만 놔두질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재미난 얘기로 인꼬 부부라는 게 있죠. 인꼬도 둘이에요. 근데 인꼬는 하나가 죽으면 얘가 둘이 있을 때는 쭉 못 살다가 하나가 죽게 되면 새 장가를 가든지 혼자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러기는 둘 중에 하나가 부부가 잘 살다가 하나가 죽으면 따라 죽습니다. 그래서 전통 혼례 때 기러기를 갖다 놓는 건 이유가 뭐냐면 일편담신 마음 변하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기러기를 놨던 거죠. 자, 이건 여담이었고 어쨌든 이 영친 왕비의 입으시던 저기를 보겠습니다. 요거는 남색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감색보다는 조금 밝죠. 예. 그리고 채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 이 남색에서 더 염색을 하게 되면 똑같은 쪽으로 더 들이게 되면 감색같이 어두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적당하게 채도를 끝까지 올리게 되면 남색이 되는데 요거는 대체로 염색을 5번에서 7번 사이 정도로 했을 때 이 정도가 납니다. 그러니까 감색은 훨씬 더 많이 한 거죠. 예. 그래서 여성의 의상과 놀이개에 참 많이 썼었고요. 화려한 색입니다. 쪽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횟수에 따라 달라져요. 자, 그러면 저 영친왕비의 저기 한번 보면요. 저기 꽁이 저렇게 수놓아져 있는데 모양이 똑같죠? 예. 똑같아요. 양쪽으로 대칭되게 이쪽에서는 안쪽을 보게 돼 있고 이쪽도 안쪽을 보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저 앞뒤로 합치게 되면 자, 말씀드리지만 120마리가 넘습니다. 자, 그 정도를 어떻게 만들었냐? 수를 놨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바늘로. 그랬으면 쉬웠겠죠. 이건 직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을 짤 때 자체로 할 때 직조를 하는 거니까 얼마나 정교해야 돼요. 모양이 같이 나야 되고 양쪽에서 들어와야 되니까. 그걸 하나 한실을 놓고 전부 다 직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만져보면 평평합니다. 예. 나렴을 했으면 얼마나 쉬웠겠어요, 실크로. 근데 꼭 한번 국립고궁박물관 경복궁 오른쪽에, 그러니까 경복궁을 바라보면 왼쪽에 있고 경복궁에서 남쪽을 바라보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예, 전부 다 무료니까 꼭 한번 들러서 진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소개해드릴 청색은요, 절이나 궁중에 가거나 고전 건축에 단청을 해놓은 데 보면 이렇게 청록색 같이 이렇게 칠해져 있는 게 많다는 걸 보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궁궐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려한 꽃이 없지, 실질적으로 절에 가면 저 사이에 꽃을 조각해서 다 문양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이 색을 뇌록색이라고 합니다. 뇌록색. 그 단청이 붉고 푸른색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단청, 붉을단하고 푸를청. 그럴 때 푸를청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게 바로 이 뇌록색입니다. 뇌록색은 원래 뜻이 뭐냐면 멀리 돌무더기에 쌓인 이끼들이 푸르스름하게 빛나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색을 이 뇌록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자가 뭐냐면 돌무더기, 돌이 3개가 쌓여져 있죠. 그래서 돌무더기 뇌입니다. 돌이 쌓인 모양. 예, 그런 걸 하는 건데, 전통적인 건축을 볼 때 단청을 해놨을 때 어느 장소를 가든지 간에 석간주가 반이면 뇌록이 반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 두 색이 그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석간주색은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그 적색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단청이라는 색입니다. 단청. 이건 뭐냐면 약간 노란빛이 도는 녹색이라, 그러니까 노란빛이 약간 도는 녹색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염색을 할 때 이제 중간색을 내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녹색만 있고 풀색만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아름다운 색을 내기 위해서 황백으로 염색한 다음에 쪽을 살짝 들인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단염이라고 안 그러고 복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재료를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해서 색을 섞어내는 거. 물에다가 이렇게 타서 섞진 않아요. 성분이 변해버리니까. 그러니까 한 번을 염색해, 지금은 염료를 한 번에 다 섞어갖고 그 중화시키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감도 하지만, 옛날에는 두 개의 식물 성분이 다르게 되면 온도들이 다르고 또 섞이면 다른 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한 번씩 합니다. 예, 진하게 만들려면 2번씩 하겠죠. 예, 그렇게 해서 만든 건데, 황백으로 염색을 한 다음에 그 쪽으로 그 복염을 한 겁니다. 복염 2번 이상을 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남쪽에 오랑캐라는 뜻도 가졌는데요. 그렇지 않고 단청으로 염색한 거는 그 조개 풀빛도 비슷하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부드럽게 많이 즐겨 입었던 옷의 색깔입니다. 예, 다음엔 아주 아름다운 한쪽에 밝은 파랑이 나왔죠. 번루라는 색입니다. 번루. 그래서 이 번루는 그 조개풀색, 그러니까 말하자면 달개비꽃, 게이장, 콩버무리라고 불리우는 것을 갖다가 가지고 염색을 하면 이런 번루색이 나옵니다. 여름에 아주 그 지체가 높으신 아주 그냥 잘 자란 그런 분들이 여름에 여성분들이 즐겨 입던 옷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일 높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왕비하고 후궁도 있지만 공주도 있죠. 정경부인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여름이 되면 이 옷을 입고 점잖게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겠죠. 번루색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그 밝은 색입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달개비꽃 있잖아요. 콩버무리 비슷하게 같은 이름들이에요. 콩버무리, 달개비꽃, 그 개아장풀 다 같은 말인데, 요걸 가지고 제가 염색을 2번을 했더니 나온 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숙성을 시켜가지고 이제 만든 건데 참 아름답죠. 여성분들이 아주 즐겨서 여름 옷으로 입던 옷입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하죠? 예. 예, 다음엔 쑥이 보일 거예요. 쑥은 애색이라고 합니다. 저게 한자로 저게 쑥애자입니다. 쑥애색. 그래가지고 이 쑥색 옷은요, 아까 단청색하고 번루는 이제 나이를 떠나서 지체 높은 사람들이 여름에 시원하게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하니까 입었던 거고, 아까 단청은 그렇지 않고 젊은이들도 입고 입었지만 요 쑥색, 애색은 그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옷을 오히려 해 입었다는 기록들이 많습니다. 요걸 갖다가 애색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기 자료에 보시면 남자들은 복장, 두건, 모자, 그러니까 요렇게 두건 모자에 같이 썼고요. 여성의 복장에는 창애색, 그러니까 밝은 애색이죠. 창애색. 창자가 들어가면 밝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번루나 그 단청처럼 젊고 여성들은 주로 이제 밝은 색을 쓰셨고, 남성들은 조금 더 어둡게 좀 염색을 좀 진하게 해가지고 입었다. 그러니까 진한 색은 주로 남성들, 이렇게 밝은 색은 여성들, 이렇게 분류를 하면 그 생각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버드나무인데요. 이 버드나무는 유록색, 그러니까 버드나무 녹색이라고 합니다. 버드나무 잎에서 나온 그 녹색인데, 여기 보면 그 악공들이 입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색으로 압두록색이 있어요. 압두록. 압두록은 뭐냐면 그 엥가록도 있고 압두록도 있는데 오리의 녹색인 털 부분을 말합니다. 예, 오리의 청둥오리 같은 거에 이 녹색 부분을 말합니다. 압두록색입니다. 그래서 압두록. 예. 또 하나는 엥가록색은 앵무새의 날개에서 나오는 녹색인데 조선시대에도 청둥오리는 당연히 그때 있었고요. 그 앵무새도 상당히 들어왔던 것 같아요. 엥가록색이 있는 걸 보면. 그리고 활용했다는 걸 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 우리나라의 버드가지는 이 파마머리처럼 꼬불꼬불꼬불 라면 줄기처럼 생긴 버드나무가 있고요. 이렇게 축축 늘어진 버드나무 가지가 있습니다. 축축 늘어진 버드나무 가지는 좀 부드럽고 꼬불꼬불하게 라면같이 생긴 건 요즘엔 많이 안 보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라면가지처럼 생긴 가지를 가진 이 버드나무 가지가 많았거든요. 버드나무는 그리고 이 숲속에 산속에 피지 않습니다. 물가에 많이 핍니다. 물을 많이 이제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주 분위기가 있죠. 이 사진도 제가 그 여름에 초입에 찍은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양치질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양치질? 예. 그러면 그 이제 요즘에 이를 닦는 걸 양치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원래의 말은 양지질입니다. 양지질. 그게 이제 세월이 변하다 보니까 양지라는 말이 별로 없어지고 양치겠다, 이를 닦으니까 이렇게 해서 바뀐 말입니다. 이제 양지질이란 말이 있는데 양지질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 하면 조선시대 때는 칫솔 치약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이나 우리나라나 전부 다 그 뾰족한 버드나무 가지를 끝을 뾰족하게 깎아서 이 사이를 다 닦아냅니다. 예. 그러고 나서 헝겊으로 간단하게 닦고 계피물이나 오미자물을 먹습니다. 그러면 입안이 화사한 게 이제 향기가 나겠죠. 예. 옛날에 임금님이나 높으신 그 왕비께서 입냄새가 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양지질 그래가지고 버드나무까지 깎은 걸로 이렇게 이를 다 치우고 어떤 이제 부잣집에서는 소금물도 먹고 이제 일반인들은 거기까지 못 가니까 양지질만 하고 물만 먹었겠죠. 근데 임금님은 거기다가 그 소금으로 예방도 하시고 또 하나는 오미자나 계피물을 먹고 입에서 향기가 나도록 했습니다. 예, 그거는 여담이었고요. 근데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예, 다음에는 이 관복이에요. 당하관. 그러니까 당하관, 당상관은 그 붉은색 이제 그 관복을 입고 이 당하관은 청록색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게 있는 거고요. 국립민속박물관에 있는 겁니다. 국립민속박물관. 그러니까 경복궁을 한번 들리시면은 이쪽으로 가면 국립민속박물관이 있고 경복궁은 궁이고요. 이쪽으로 가면 그 국립고궁박물관이 있으니까 양쪽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한쪽은 제일 높은 사람들이 입던 사치스러운 것들이고 한쪽은 서민들이 입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하관인데 요거는 국립민속박물관에 있는 겁니다. 예, 청록색 보이시죠? 예, 청색과 녹색의 중간색입니다. 그래서 산수 물감, 그러니까 산수화를 그릴 때 물감으로도 썼던 색이라고 청장관 전서나 그 계자원 화전에는 전하고 있습니다. 계자원 화전. 예, 다음엔 드디어 이제 초록색, 풀색입니다. 초록색, 예, 풀색을 의미합니다. 현대에 와서는 초록이란 말도 쓰고 풀색이란 말도 쓰고 넓은 의미에 같이 쓰는 색입니다. 예. 초록은 동색이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을 빗대서 니하고 너하고 같은 집단이니까 똑같은 사람이겠지 라고 이제 그런 의미도 쓰이지만 실제로 풀초니까 야, 풀색이나 초록색이나 같은 거지 라고 이제 거기서 말이 나온 겁니다. 예. 다음에 이제 그 파랑을 끝으로 소개시켜 드리면 말씀드렸지만 파랑색이 그 녹색을 포함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조금 더 궁금하시면 책을 보면 좋습니다. 아마 제 책이 아마 웬만한 데 다 도서관에 다 있을 거예요. 자료실에.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그렇게 검색하셔도 됩니다. 자, 하엽은 짙은 녹색인데요. 단청색에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칠하는 단청. 아까 그 말했던 밝은 그 연두색의 그 단청 말고요. 절에 가면 하엽색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절에는 석간주도 쓰지만 하엽색도 많이 씁니다. 그거는 연꽃에서 이제 부처님이 연꽃을 보고 뭐 깨달으셨다, 또 열반에 드셨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바로 연이 상징하기 때문에 하엽색은 주로 절의 단청에도 많이 쓰입니다. 궁궐 단청에는 하엽색은 쓰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하엽록색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각종 의궤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하엽색은
주로 절의 단청에 많이 쓰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로 저 연잎에서 나오는 녹색입니다. 연잎. 연잎. 예, 연잎에서 나오는 녹색이 상징을 합니다. 자, 제가 오늘 파랑색 중에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의미를 많이 갖고 우리 선조들께서 많이 즐겨서 사용했던 겁니다. 근데 파랑은 결론을 내리자면 봄과 시작과 청춘과 그리고 깨끗한 젊은이들이 아주 그 호연지기를 가지고 공부도 하고 호기가 있고 이런 거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물에서 풀이 돋아나는 모양을 가졌으니까 자연스럽게 봄과 순수한 기운과 푸르름을 동시에 다 상징하는 그런 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